네, 이르면 10월부터 운전자가 타지 않은 완전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가 국내 최초로 일반 도로를 운행한다고 합니다. 12일이었죠. 국토교통부가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임시 허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세계 각국이 자율주행 차량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 본격적인 자율주행 경쟁에 뛰어들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고 우려도 있고요. 또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어서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무인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는 언제쯤 이루어질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의 이호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람이 타지 않은 무인 자율주행차가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처음으로 도로 시험 운행을 시작한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네. 국내 1호거든요. 이제 승용차 기준이고요. 네. 무인 자율주행차죠.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았어요. 네. 임시 운행 허가라는 것은 일단은 단계적 인증을 거친 후에 네. 완전 무인차로 가겠다 이 얘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보통 등록되지 않는 자동차가 임시적으로 일반 도로를 주행하도록 허가를 받은 것인데 네. 결국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검증, 시험, 연구, 기술 개발을 위해서 허가를 내준 거죠. 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시속 50km 미만으로 주행을 하고요. 네. 일단은 임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다라고 하니까 우리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운전자가 없는 네. 옛날에 키트 같은 영화를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고 운전석에 사람은 있습니다. 지금은 예, 네. 어떤 위급 상황에서 핸들링을 하거나 브레이크를 밟기 위해서 운전자가 탑승을 하는데 네. 모든 조정은 차한테 자율로 맡기는 거죠. 그러다 급한 상황에서만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완전히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주 극저속 시속 10km 미만이라든지 네. 시속 10km 미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 공도로보다는 공장 같은 데 보면은 로봇들이 무인으로 물건들 실어 나르는 경우도 있죠. 네, 그 정도로 네. 아주 낮은 속도 네. 아니면은 청소차 같은 특수 목적 차량 이런 것들이 자율 자동차로 자율주행 모드로 스스로 운전하도록 이렇게 임시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일에 임시 허가를 내준 거고 네. 13일에 그럼 처음 일단 시범 운행을 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보통 이 시범 운행은 3단계로 이루어져요. 조금 전에 네. 말씀드린 것처럼요. 1단계는 이제 운전석에 운전석에 사람이 한 타서 상태로 팔짱 끼고 이렇게 불안하게 쳐다만 보고 있겠죠. 불안하게요? 예. 왜냐하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제 무인 자율 자동차 하면 신뢰성 있습니까? 하면 자동차 전문가 입장에서 믿어야죠. 믿을 수 있습니다 하는데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세요. 하나의 예를 들면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트, 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라는 것도 주행 보조 장치잖아요. 네. 핸들에 손을 얹고 네.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인데 저도 처음에 5년 전에 이제 수소 전기차를 가지고 HDA를 처음 수행을 했을 때는 핸들을 잡고 가속 페달 브레이크 밟을 필요 없죠. 스티어링도 자동으로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불안해서 발이 한짝 들고 이랬다가 네. 한 일주일 지나니까 발 내려놓았다가 좀 지나니까 뒤에 있는 물건도 꺼내고 이렇게 적응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이 눈에 있지 그건 않기 이제 하이웨이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많이 있죠.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쭉 달릴 때요. 네. 근데 이거 일반 도로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 다르잖아요. 일반 다르죠. 도로는 지형지물도 많이 다르고 많고 또 네. 끼어드는 차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자율주행 테스트 애뜨리에선가 예전에 한번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저 무인차네 네. 하면서 일부러 끼어들어 봐요. 아. 저 차가 제대로 반응하는지 이런 운전자들 정말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상암에 보면 네.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가 3.2km 순환 구간에 있거든요. 네, 네. 여기에서 1단계는 시험자가 운전석에 착석해서 네. 그 단계를 거쳐서 아무 사고가 없으면 2단계는 이제 운전자가 우리 시험 운전면허 보면 옆에 강사분 앉아 있는 것처럼 네, 네. 운전석은 비어 있고 네. 조수석에 한 사람이 앉죠. 아. 그래서 급한 상황에 대처를 하거나 네. 아니면 비상 조치 시에 원격 관제나 제어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시스템을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하면서 움직이게 되고요. 그런 것들에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완전한 3단계 사람이 없이 운행하는 이런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데 빠르면 가을쯤 10월쯤에는 완전 무인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차를 이제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개월 동안은 운전석에 타고 그렇죠. 2개월 동안은 조수석에 타고 그렇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예 안 타고 타는 해보자. 것. 네네네. 아, 그래요. 근데 그 상암의 3.2km 순환 구간은 우리 운전면허 주행 연습하는 그 거긴가요? 어딘가요? 예, 비슷합니다. 그 구간이에요. 그 안 구간이라. 가봐서.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렇게 무인이 아니라 유인 그 자율주행 시험 운행은 이미 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이 부분도 아까 이제 방송국 와서 좀 미리 와서 말씀 나눴는데 모르고들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운전자가 탑승에 있었으니까. 네. 근데 이미 네. 심야 버스 A21 심야 노선이 있는데요. 네. 작년 12월 4일부터 실제 4월 30일인가 5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네. 4월 30일일 겁니다. 5개월 동안 이 버스가 운행이 됐었어요. 근데 운전석에 사람은 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타 있었기 때문에 밤에 그 버스를 본 분들은 사람이 운전하는 줄 알았겠지만 이게 무인으로 운행이 됐죠. 그래서 노선은요 가장 복잡한 대학가도 있고 쇼핑센터도 있고 합정역에서 동대문역까지.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에 심야였습니까? 그렇죠. 심야였죠. 왜냐하면 아직도 불안하니까 차량 통행이 적은 시간대인 네. 밤 11시 반에 첫 차가 출발해서 다음 날 아침 5시 10분까지 밤새만 운행을 했었죠. 아, 그렇게요. 예, 그래서 네. 이게 그동안은 무료로 운행했다가 네. 올해 7월부터죠. 다음 달이죠.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게 심야 버스 기본 요금보다는 다소 낮게 책정해서 이제는 유료화로 할 예정입니다. 그 시간대 그대로요? 그건 좀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 심야 버스를 만들게 된 이유는요. 우리가 도심지에서 청소 용역을 하시거나 경비를 쓰시는 분들이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새벽 이분들이 3시 막 이럴 때 그렇죠. 나오셔야 되는데. 근데 첫 차가 새벽 4시에 운행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인건비나 근무 여건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30분 땡겨서 3시 반부터 첫 차 운행을 무인 버스로 운행하기로 했고 네. 이미 아마 저 상계동 저 위쪽에서부터 미아리 쪽으로 한 시내 노선으로 이미 결정이 돼 있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버스라고 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상암의 구간보다는 훨씬 편하죠. 왜? 전용 차로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호등에서 서고 버스 정류장에서 정차 출발. 사람이 탔냐 안 탔냐만 관리하면 좌회전 우회전을 제외하고는 전용차로만 가기 때문에 네. 철도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변수가 좀 적죠. 네.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우선 심야고. 그게 심야고 네. 그래서 우선 운행을 하는 거고 근데 이런 걸 벗어나서 옆에서 차선도 끼어들 수 있고 나도 차선 변경도 해야 될 수 있는 건 실질적인 무인 운행은 이번에 이제 상암에서 처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까 일부러 한번 끼어들어 볼까 이거 말고 예. 밤에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는 차량이 끼어든가거나 그럴 이런 수 일도 있었지 있겠죠. 않았을까 지난 5개월간. 네네네. 그래서 혹시 자율주행 시험 운행에 대한 평가 이런 건 네.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다행히 5개월간 사고가 없었고요. 없었어요. 하루 평균 94명. 그러니까 5개월 동안 한 8,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을 했었고요. 네. 총 주행 거리도 8,300km 정도. 그러니까 10km 구간 왕복했는데 네. 한 800번 이상 왕복한 거겠죠. 그래서 서울 부산을 26번 오간 거리 동안 아무 사고도 없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로 무인화하고 네. 유료화해서 7월부터 시행하겠다라고 결정한 거죠. 네, 그래요. 자, 그러면 무인 자율주행 시험 운행 우리나라가 어떻게 좀 앞서 나가는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기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네네. 궁금합니다. 우리가 원래 뭐든지 좀 빨리 하는 것 같은데 이 예. 부분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늦습니다. 늦어요? 상당히 늦고요. 그 네. 베이스 원인으로는 관련 규정이나 법 제정들이 너무 늦어요. 네. 예를 들면은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도요. 이게 우리가 지금 무인 차 운행한다고 했잖아. 이게 네. 아마 3년 전인가 4년 전에 LA에서 사고 났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 우버에서 네. 이제 운전자가 탑승을 해서 급한 네. 상황에서 대처한다고 하다 핸드폰 보고 있었고요. 무인 차량이 운행하다가 40대 네. 자전거 끌고 가는 여성분을 사망하게 한 사고 발생했었어요. 네, 야간에. 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만일에 무인 자동차가 운행을 하다가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론이. 어떻게 난리도 될까요? 아니겠죠. 난리 나겠죠. 네. 제가 반 농담으로 무인차가 운행하는데 네.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육교에서 뛰었어. 그래서 그 차 지붕에 떨어져서 다치면요. 현대기아 무인차 운행 중단하라고 데모할 겁니다. 근데 외국에서는요. 네. 그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경찰관이 인터뷰하는데 네.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사람도 사고가 났을 겁니다라고 기업체를 옹호를 해요. 무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예, 네. 사고 났을 거다. 근데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게 무인 자동차는요. 네. 사람이 밤에 보이지 않는 데서도 시선 확보가 되도록 네. 레이더나 라이다나 적외선 카메라로 볼 수 있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도 기업체를 옹호하고 그 다음에 경찰 조사 과정 중에 네. 미국에서 26개 주에서 예. 우리 주에서 무인 자동차 운행 허가 내줄게라고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먹거리 블루오션에 대해서 물론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했지만 그런 것보다 더 큰 미래 국가 산업에 대한 어떤 전폭적인 지원이 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시위나 이런 건 없었단 말씀이세요? 없었죠. 네. 오히려 조용히 덮었고. 근데 몇 년 전에 그랬지만 최근에도 또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뭐냐면은 작년에 4월 달에 의회 통과하고 7월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인 택시가 다녔었어요. 네, 네. 무인 택시가 다녔었는데
이게 세 건 정도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세 건은 다 덮어졌어요. 네. 뭐냐면 첫 번째는 7월 말에서 8월의 특정 시간대에 예. 택시들이 큰 교차로에 다 모여서 꼼짝도 안 하고 맞아요. 교차로를 점령해서 네. 그러니까 뭐 AI 로봇들이 인류를 공격하는 공포를 느꼈다. 근데 다 직원들이 나와서 2시간 동안 한 대 한 대 끌고 가서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 사고는 앰뷸런스인가 네. 소방차인가 네. 두 개 다일 수도 있고요. 네.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차가 가는데 좁은 골목 쪽으로 빠른 길로 접어들었죠. 네, 네. 그런데 그 좁은 길에서 큰 음식물 쓰레기차가 1차로를 막고 있었고 사람이 없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통은 중앙선 넘어서라도 가야죠. 네, 네. 중앙선 넘어서 가면 되는데 반대편에 무인 택시가 서 있었죠. 근데 거기다 라이트를 켜고 빵빵대고 넘어오는데 무인이 무인 안 택시에 비켜주는 안 비키죠.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는 중앙선을 넘어서 나를 위협하는 차량을 피해주라는 프로그램이 없었으니까. 그게 설정이 아예 안 돼 있었군요. 그래서 6분에서 7분 늦어졌어요. 근데도 계속 운행 허가를 내줬습니다. 근데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또 어떤 작년에. 사고가 있었어요? 무인 차량이 택시가 앞뒤로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네, 네. 사람을 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서야죠. 정차하고 사람을 구조하고. 구조하고 모든 게 상황이 파악될 때까지 제자리에 서 있는 게 맞죠. 그래야죠. 네. 이번에는 차가 달리다가 차대차가 측면 사고가 났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차대차잖아요. 네. 그러면 두 차선을 막고 있으면 교통 혼잡이 유발되니까 앞으로 7m 가서 차 갓길에 세우고 네. 경찰이 올 때까지 대기하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인차가 운행하다가 네. 옆에 유인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가다가 보행자를 쳤어요. 치고 이 사람이 튕겨서 이 차를 부닥치고 밑으로 들어갔죠. 차 밑으로? 예. 근데 이 택시는 차대차 사고로 인식한 거죠. 옆에서 친 거니까. 그러니까 6m 끌고 가서 사람을 옆에 차를 세우고 대처하려고 하면서 사람이 부상이 심각해졌죠. 작년 11월 아마 말인 경우로 제 기억에 그때부터 이제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네. 이 얘기는 프로그램상에서 여러 가지 언서턴티나 불확실성을 다 보완을 한다라고 해도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예상치 못한 문제는 어디든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결론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험 주행과 막대한 데이터 수집이 그 기업의 재산이고 경쟁력이다 이 얘기죠. 근데 이제 무인 그 자율주행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차는 네. 운전자 타고 있는 사람, 탑승한 사람을 이제 보호해야 되는 걸로 설정이 돼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가다가 갑자기 아이가 탁 뛰어들거나 그렇죠. 무슨 사고가 생겨요. 그러면 잘 피해야 되는지 그냥 가야 되는지 선택을 네. 차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램. 네. 그럴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딜레마가 있어요. 네. 뭐냐면 그게 제가 이제 보통 때 표현을 할 때는 인류 보편적 가치관의 통일이라고 좀 고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고 쳐요. 네. 그리고 왼쪽은 절벽이고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설문조사를 했었어도요. 네. 그냥 아이들을 여러 명을 살리고 운전자가 절벽으로 차라 해서라도 한 명만 희생시킨다는 어떤 가치관이 형성돼야 그 되죠. 운전자가 객관적인 다른 사람일 때 나하고 무관한 사람일 땐 그렇게 그렇죠. 얘기하겠죠. 근데 우리 가족일 땐 얘기가 우리 달라지는 가족인데 거죠. 우리 아빠인데 달라지죠. 아니면 내가 타고 있는데 그렇죠. 아이 셋인데 내 목숨을 담보로 저 아이들을 살릴까 하는 순간의 판단은 그렇죠. 운전자 입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갈 수도 있죠. 네, 네. 그다음에 그렇게 운전자 입장으로 해킹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튜닝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이 탄 차는 최우선 보호해야 되죠. 네. 사고가 발생하거나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그럼 총리 탄 차는요? 장관은? 다음이에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한테 나라마다 계급이 틀린 있지만 거죠. 생명의 예. 계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네. 영국이나 일본 같은 국왕제인다에서는 국왕은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인도에서는 어떨까요? 소? 예, 소. 카스트 제도. 불암한 계급은 최우선 살려야 되는데 최불촉 천명.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이런 가치관의 통일이 없이는 완전 자율주행이 전 세계에서 돌아다닌다 무인 자동차가 꿈만 같은 얘기죠. 어쨌든 이렇게 잦은 사고가 나다 보니까 자율주행차에 대한 회의론이 분명히 있기는 있죠. 네네. 불안도 있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쟁이 치열한 것은 미래의 먹거리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특히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구글이라고 불리는 중국 최대 포털 기업인 바이두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하면서 오히려 미국보다 중국이 더 빨리 무인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게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일단 가장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전기차 같은 경우도 국내나 미국에서는 화재건이 많이 나오잖아요. 중국은 화재건에 대해서 발표가 별로 없어요. 유튜브에도 잠깐 떴다 없어지고 없는 게 아니라 통제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장점은 중국은 대한민국 27개 국가에 수출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시장 규모입니다.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의 25배에서 27배예요. 네네. 이러다 보니까 대규모 시장이 있죠. 네. 그다음에 막대한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네. 보니까 자율주행 데이터 빠르게 확보해 나가고 있고요. 이미 로보택시나 트럭 등의 화물 수송은 이미 시작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 부분은 부러워요. 그 중국 당국 같은 경우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선도적으로 해서 기업체들 걸 따라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풀리지 않은 법 중에는 네. 비식별화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 우리 어린이집 같은 데서 우리 네. 애가 좀 학대당했다 하면 뭐 이렇게 비디오 좀 보자 하면 뉴스에 나올 때 보면 네. 우리 애를 빼고 다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랑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식별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불법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는 입장에서 운전을 하다가 골목길에서 예. 차하고 아이 컨택을 한 사람은 차를 봤으니까 안심을 하고 네. 뒤통수 보이고 걷는 사람은 집중해서 우리가 운전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데이터를 저장해서 아이 컨택 요거는 차를 본 거다. 아이 컨택이다. 이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프로그램에 넣어야 돼요. 그런데 근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는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골목길에서 차량과 네. 보행자들이 섞여 있을 때 아이 컨택 했냐 안 했냐에 대한 인식 프로그램을 짜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게 돼 있는 그럼 거죠. 영상 데이터 활용을 위한 어떤 그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필요한 거죠. 이게 몇 년 전부터 얘기하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중국은 네.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서 쭉 밀어나가고 물론 불법적인 것도 눈 감아준다는 패단도 있습니다만 네. 이렇기 때문에 한 발 앞섰다 아니고요. 두 발 세 발 앞서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앞으로 자율주행차 부분에 있어도 그 데이터 방대한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인공지능 AI 역할이 더 커지겠네요. 당연하죠. 이제 바이두 같은 경우에 오는 7월부터 후베이성 우한에서 무인 택시 로보택시 운영을 하는데 네네. 2021년 12월부터 서울시의 5배 우리 지금 상암 지역이라고 요만큼 얘기했죠. 3.2km 킬로그램 여기는 네. 3,000제곱킬로미터 그 면적으로. 넓이에서 네. 자율주행 차량 500대로 네. 서비스를 이미 해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한 같은 경우는 중국 당국이 허가한 중국 전역의 17곳에서 770만 명의 인구를 대상으로 로보택시를 유료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이미. 네. 그 상황에서 올해 이제 1,000대 정도를 더 투입을 해서 지난 5월에 선언했거든요. 결국은 자율주행 차량 1,500대가 돌아다니도록 하겠다라고 이미 하고 있고요. 네. 결국 전체 누적된 운행 거리는 1억 1,000km, 네. 372만 시간, 네. 승차 횟수 600만 회. 이런 데이터들은 미국이 물론 앞섰죠. 우리가 구글이나 이런 걸 보면은 몇 년 전에 무인 차량 운행하는 거 지구를 한 바퀴 돌았네 뭐 이런 데이터들 많이 나오고 영상도 있거든요. 이런 네. 것들을 막대한 물량 공세로 중국이 이미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네. 이제 이런 데이터 축적이라든가 AI 활용 문제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그 주요국들이 이제 경제 안보라는 그걸 내세우면서 역시 이제 무역 관세, 무역 장벽 문제로까지 또 커지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요. 당연하죠. 이제 안보나 보안 문제는 어떻게 보면 겉에 내세우는 명분이고요. 우리가 전기차 보급만 봐도 자국 산업 보호가 가장 큽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영국의 수닉 총리 같은 경우는 작년 4월에 전기차 그러니까 내연기관 판매 금지를 30년에서 35년으로 늦췄잖아요. 맞아요. 왜? 네. 전기차 팔았더니 테슬라하고 한국 기업하고 중국 기업만 돈 벌게 생겼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결국 영국과 독일도 마찬가지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요. 데이터를 누가 수집하느냐? 이걸 갖다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하겠다 아니죠.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야 되죠? 자동차 제작사가 책임져야죠. 네. 그럼 자동차 제작사가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서 컨트롤하고 책임을 져야 되겠죠. 네. 근데 그 데이터에는 누가 탑승했고 어딜 갔고부터 모든 데이터가 들어가죠. 국가의 중요 인물에 대한 데이터도 들어가겠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중국에서 수집하는 걸 원할 리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사고 네. 발생 책임을 물으려면 중국한테 데이터를 줘야 되는 거고 네. 그걸 안 주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운영센터에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한다면 사고 책임에 대해서 제작사한테 물을 수 없는 상황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예. 그래요. 이 제도 말씀 잠깐 하셨고 법률적인 부분 그런 부분 또 보험 문제 이런 것도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이 좀 해결돼야 되는데 네. 아마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10년 전부터 왔었잖아요.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데이터를 보면은 자율주행 단계가 예전에는 0단계, 1, 2, 3, 4단계까지 있었고 네. 최근에 5단계가 추가됐죠. 근데 재밌는 건 그 당시에 3단계라는 건요. 고속도로 같은 특정 조건에서는 손을 하나도 안 대도 차가 스스로 운전한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제네시스 G90 같은 경우 그 모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프로그램이 운영을 하는 거니까 모든 법적 책임은 제작사가 진다라고 3년 전만 해도 제가 데이터를 그렇게 봤어요. 그랬는데. 근데 최근에는 4단계부터 제작사 책임이고 3단계도 운전자 책임이라. 그러니까 보험 상품 개발부터가 안 된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네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 운전자 잘못인지 자동차 회사 잘못에 대한지 명확한 데이터 분석의 툴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까 네.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운 거고 네. 이런 어떤 주변의 바운더리 컨디션 주변 여건이나 인프라 구축이 안 된 상황에서는 단순한 기술 개발 하나만 가지고는 그게 문화적으로 정착할 수는 그렇죠.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런 제도 같은 게 네네. 뒷받침되지 않으면 네. 실제 기술로 완성이 되더라도 상용화할 때는 어려운 예, 부분이 많이 있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럼 앞으로 갈 길이 조금 멀어 보이긴 하는데 네네. 그래도 우리도 또 경쟁에서 뒤처져서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네,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요? 일단은 조금 전에 중국 예제를 들었지 않습니까? 정부가 선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다음 기업의 경우는 필요성과 향후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국민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에 대해서 설득할 필요가 있고요. 국민들은 또 앞으로의 블루오션이라는 어떤 시각을 갖고 네. 조금 더 인내하고 지켜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컴퓨터 다 윈도우 프로그램 하나 쓰죠. 전 세계에서.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정부나 민이나 기관, 기업체가 적극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5년, 10년 후 짧으면 길면 20년 후에는 네. 다 중국이나 미국 자동차들이 무인 자동차로 돌아다닐 수밖에 없고 네. 우리 국민들은 막대한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범 이제 국가적인 어떤 합의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도 이 자율주행차가 실현이 되면 어떤 이익이 있을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를 들면은 이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활동성 최근에 보면은 고령 운전자들 면허 반납제도 있죠. 맞아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네. 싹 폐기돼도 되는 거죠. 저도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 나오면 제 아버님한테 제일 먼저 사드리고 싶어요. 아, 아버지 그러세요? 80이 넘으셨는데 매년 걱정하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운동하러 경기도 이천까지 운전하고 다니시는데 야 올해 갱신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시거든요. 네. 근데 3단계만 완벽하게 되는 차종이 출시된다면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이동권 보장 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사회적인 비용으로 환산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다음에 자율주행이 되면요. 예를 들면은 일부 업종은 좀 안 좋을 겁니다. 우리가 한 1박 2일 갔던 어떤 유원지 같은 데서 네, 좀 네. 놀다가 국립공원에서 피곤하니까 잠을 자고 오겠지만 자율주행 모드로 밤에 네, 야간에 밤에 10시까지 놀다가 네. 아침 6시까지 시속 80km로 서울까지 목적지 쳐놓고 차에서 졸음운전 안 주무셔도 해도 돼요. 되니까. 네. 집값도 잡을 수 있죠. 서울 시내에서 꼭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새벽 네. 4시에 원주에서 자율주행으로 걸어놓고 차에서 쉬면서 출근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